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뭐냐면요, 한 주간의 알트코인 시장입니다. 이번 한 주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이빗 해킹도 있었었고요, 코인 시장에도 꽤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돈 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사건이었죠. 바로 바이빗 거래소가 이제 해킹되었습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가장 큰 거래소로 이제 꼽히는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바이낸스,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OKX와 바이빗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3위 정도 하는 거래소가 큰 해킹을 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대로 미국에 있는 미디어에서도 바이빗이 2조 원 가량의 자산을 탈취당했다라고 이렇게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북한 해커에 의해서 이제 공격을 당했고 많은 자산을 이제 탈취를 당한 거죠. 그 중에 주요 인물로 떠오르는 게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박진혁이라고 하는 해커입니다. 이 해커는 기존에도 웹2, 웹3 가리지 않고서 많은 이제 해킹을 통해서 자금을 탈취했던 이제 해커입니다. 그래서 FBI에서는 이제 수사망에 올리기도 했고 공개 수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도 바이빗 해킹이 이 해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전적을 한번 살펴보면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201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제 사례를 남겼던 사람인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로닌 네트워크가 있죠. 2021년도에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던 이 엑시 인피니티가 있었던 이 로닌 네트워크도 그 당시 사상 최대 이제 해킹을 당하기도 했고, 화면에 보시는 대로 해킹 피해 금액이 굉장히 크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터진 이 바이빗 해킹 사태는 이 크립토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이제 해킹이었다라고 알려져 있고,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더리움이 탈취를 당했습니다. 거래소는 대부분 콜드 월렛에 여러 가지 나눠가지고 자산을 보관하는데요, 그 중에 이더리움이 담겨있던 한 바구니가 다 통째로 털리게 되었습니다. 소셜 엔지니어링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악성 바이러스를 이제 심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해커는 이제 거래소를 이제 공격하게 되었고요. 화면과 같이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그 래핑된 이더리움, 그리고 리스테이킹을 위한 이더리움, 그 다음에 이더리움에서 그 LST를 할 때 우리가 쓰는 ST더가 털리게 되어가지고 총 2조 원 자산에 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었던 건 뭐냐면 바로 화면에 보시는 이 빨간색 부분입니다. 이 CMETH라고 되어 있는 이 리스테이킹 된 이더리움은요, 이 멘틀이라고 하는 레이어 2에 발행된 자산입니다. 근데 멘틀 레이어 2는 누가 관리하는 네트워크냐라고 하면은 이 바이빗 산하에서 관리를 하는 레이어 2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커가 CM 이더리움을 다른 어떤 유니스왑에서 다른 어떤 스테이블 코인으로 교환을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요, 이 리퀴디티 풀, 유동성 풀 자체가 굉장히 적어서 슬리피지가 95% 이상 났었기 때문에 이 해커는 바로 수합하는 게 아니라 크레인 방식을 선택을 해서 이 CMETH를 다시 유동성이 풍부한 METH로 바꾸려고 이렇게 신청을 걸어놨어요. 보통 이제 CMETH 같은 경우는 8시간 이후에 래핑된 ETH로 다시 이렇게 교환이 되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데, 이 바이빗은 이 8시간 안에 이 네트워크에 있는 이제 밸리데이터들과 이제 합의를 이뤄내가지고 그 해커가 갖고 있었던 주소를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그 블랙리스트에 이제 올라갔던 자산을 다시 바이빗이 가져가는 하나의 쾌거를 이뤄낸 거죠. 어떻게 보면 2조 원 중에서 한 400억 정도를 다시 회수해왔다라고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이 디파이 쪽에서는 우리가 가장 크게 이제 걱정했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테나가 괜찮을까라고 하는 좀 많은 우려들이 있었었는데요. 에테나가 사실 출시됐을 때만 하더라도 기존의 이제 테라 루나와 비슷한 구조를 이제 갖고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에테나가 무너지게 되면 이번 시장은 시즌 종료가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이 에테나 자체는 기존에도 다뤘듯이 여러분들이 입금을 하면은 입금된 만큼 1배 숏을 쳐가지고 델타 뉴트럴을 포지션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펀딩 피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바이빗 그리고 OKX 등 다양한 이제 거래소에 이제 포지션을 나눠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 중에 한 25% 정도 이제
해당하는 이제 바이빗에 있는 자금이 이제 만약에 인출이 안 되게 되면은 에테나가 발행했었던 스테이블 코인이 USDE도 인출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확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USDE를 다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전환하려고 하는 굉장히 큰 흐름이 있었고, 이 와중에 바이빗이 출금이 이제 막혀버리면 이제 에테나도 끝난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려는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바이빗도 다행히 출금을 막지 않았고요. 이 에테나도 자신들이 인출을 원래 할 때 하루에 2천만 달러씩 이제 인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었는데 이것을 캡을 엄청 높였습니다. 그래서 2억 5천만 달러까지 인출이 가능하도록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조치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금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뺄 수 있게 되었었고, 진짜 다행이었던 건 뭐냐면 이 바이빗의 그 에테나가 갖고 있었던 선물 포지션이 3천만 달러의 이제 수익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3천만 달러 포지션도 제3자 어떤 커스터디 업체를 통해서 다행히도 이 세틀먼트를 다 해서 현금화를 했고, 이것을 다른 거래소로 옮겨가지고 또 고객들의 이제 자산을 이제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화면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USDE가 0.98까지 패깅 됐다가 다시 빠르게 이제 회복되는 하나의 순간도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에 보시는 대로 그 에테나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디패깅이 되지 이제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데이터로 밝혀지면서 에테나가 아직까지는 좀 안정성이 갖춰져 있는 하나의 프로토콜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둘씩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에테나 자체가 화면 좌측에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퍼페추얼 덱스도 출시를 했고요. 1억 달러에 해당하는 이제 프라이빗 세일도 다 맞춰가지고 이제 레이어 1으로 이제 탈바꿈을 하는 도중에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무사히 이게 넘어갈 수 있어가지고 이제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이빗 해킹 사건에서 가장 대응을 잘했던 사람은 바로 바이빗의 대표였습니다. 이 대표는 다행히도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이제 트위터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시장의 리더들이 트윗을 막 올렸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바이낸스의 CG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네 빨리 출금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출금을 막고서 정상화시킨 다음에 다시 출금을 열어도 늦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언제든지 도와줄 테니까 출금을 막아라 라고 이렇게 사실 트윗을 남겼었는데, 이 바이빗의 대표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고객들의 자금이 다 인출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바이빗의 브랜드를 살릴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바이낸스의 CG 말처럼 출금을 막아버렸다고 하면은 정말 큰 사태가 일어날 뻔했어요. 어떻게, 제가 그냥 제 생각이지만 약간 바이낸스 CG가 FTX처럼 바이빗도 이제 좀 날려버리고 싶었나? 이런 어떤 생각이 들 정도로 무리수를 바이빗 대표한테 좀 권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 대표가 좀 정신이 좀 깨어있는 분이기 때문에 고객의 인출도 다 했었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트레저리에 이미 16조 원이 이제 넘는 자산을 갖고 있었고, 그 중에 한 8%에 해당하는 자금을 빼가지고 해킹당한 모든 이더리움을 시장에서 다시 매수해가지고 돌려놨다고 합니다. 그 여파로 다행히도 이더리움이 살짝 이제 한 5% 정도 이제 가격이 올라오는 해프닝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트위터에서는 비탈릭이 1년 동안 했었던 것보다 이 바이빗 대표가 이더리움을 시장에서 매수해서 5% 오른 게 어떻게 보면 비탈릭보다 더 많은 일을 이더리움을 위해서 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이제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요, 이런 어떤 해킹의 여파로 화면에 보시는 대로 시장의 센티먼트가 굉장히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화면 보시면 이렇게 조금 내려가는 이제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이 해킹이 당했을 때 이제 시장의 센티먼트를 좀 보여주는 건데요. 다행히도 해킹 사건이 잘 마무리가 되고 시장이 다시 올라가나 싶었는데 이제 비트코인 ETF와 이더리움 ETF에서 1조 원이 넘는 자금 유출이 이제 발생이 돼서 시장은 조금 하락세를 계속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이제 섹터는 어디냐라고 하면은 바로 디파이와 WA를 좀 집중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조금 이걸 디파이를 좀 보기 전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솔라나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큰 하락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솔라나 생태계 디파이들도 굉장히 큰 고난을
혼란의 행군을 좀 시작하고 있어요. 화면 우측에 보시면요, 이 솔라나의 센티먼트를 카이토라고 하는 이제 업체에서 내놓은 하나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솔라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이런 센티먼트가 나타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밈코인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내부자들 거래 사건도 있었습니다. 솔라나 네트워크 위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이죠. 근데 그것보다도 가장 컸었던 건 뭐냐면 바로 바이낸스가 갖고 있었던 솔라나를 윈터뮤트를 통해서 시장 매각한 것이 온체인 데이터로 집계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제 반응이 좋지 않게 되고 솔라나 가격은 더 많이 계속적으로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라나 네트워크는 지금 조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솔라나 생태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디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이번 주에 뭐였냐면 밈코인 제조기라 알려져 있는 펀다펀이 자신들이 기존에는 레이디움이라고 하는 탈중앙화 거래소를 연결시켜가지고 밈코인 발행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었었는데요. 이 펀다펀이 자신들이 디파이 거래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의 거래소에서 밈코인을 발행하겠다라는 것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솔라나에서 1등, 2등 하던 이 레이디움이라고 하는 디파이 거래소의 가격이 30% 이상 떨어지는 이제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화면 우측에 보이시는 거는 레이디움의 이제 차트를 갖고 왔는데요. 이 펀다펀이 이제 레이디움 말고 자체 개발한 탈중앙 거래소를 통해서 밈코인을 발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현물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면 매도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3불 이제 밑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레이디움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야 할 일인가? 이것도 한번 좀 반대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이 레이디움의 대부분의 수익이 이 펀다펀에서 발행한 이 밈코인 때문에 수익이 발생된 건 맞으나 최근 이제 밈코인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에 따라서 이 밈코인의 발행되는 수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제 오늘자 데이터인데 이 펀다펀에서 발행되는 밈코인의 수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걸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사실 밈코인 시장은 이미 망하게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의 레이디움이 정말 사람들, 투자자들한테 좋은 일들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한다면 다시 우상향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고 하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갖고 온 이 디파이 쪽 소식은 뭐냐면 메이커다오가 뜬금없이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 저번 방송에서 메이커다오 어때요? 라고 여쭤봤던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메이커다오는 그 리더십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2월 한 달 동안 한 3, 2일 전부터 엄청난 상승을 보여가지고 2월 한 달 동안 수익률을 집계해보면 2배가량 상승한 MKR, 즉 메이커다오의 이제 토큰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메이커다오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자신들이 운영하는 이 프로토콜 내에서 지급준비금이라는 것을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이커다오를 통해서 이제 다이라고 하는 스테이플 코인을 발행하거나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더리움이나 다른 자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이제 해갈 수 있는데, 이 대출을 해가거나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나오는 수수료를 다이로 변환해가지고 이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급준비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급준비금을 어디까지 갖고 있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 메이커다오는 기존 어떤 규정에 따라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1억 2천만 달러를 지급준비금으로 항상 갖고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1억 2천만 달러가 넘는 이제 수수료가 이제 발생이 되면은 다시 그 여유분만큼, 즉 자신들의 거버넌스 토큰으로 이제 바이백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가격을 유지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었는데, 이 거버넌스에 최근에 하나의 프로포절이 올라와서 이 지급준비금의 한도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한도가 어디까지 낮춰졌냐면 바로 7천만 달러까지 낮춰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1억 2천만 달러 상한선이 있었는데 그걸 7천만 달러로 내리다 보니까 기존에 갖고 있었던 지급준비금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MKR로 바꿔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이를 활용해서 MKR로 계속적으로 바이백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여파 때문에, 그 이슈 때문에 MKR 자산이
화면에 보시는 대로 순식간에 2배가량 올랐다,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MKR을 들고 계셨던 분은 굉장히 이제 축하드리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MKR이 왜 올랐는지 몰랐던 분들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왜 이런 것들이 디파이 프로토콜의 거버넌스 제안으로서 이런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네 번째로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RWA 시장입니다. 이 RWA 시장이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런던 출장을 가서 수많은 헤지펀드와 투자자들을 만났을 때는 이 RWA 시장은 굉장히 초기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크립토 투자자가 생각하는 이 RWA만큼의 하나의 어떤 긴장감과 어떤 흥분 자체를 시장에서 느끼지 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더리움에 굉장히 많은 RWA 자산이 발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블록체인과 이제 관련이 없는 기업들도 이더리움에 계속적으로 자신들이 NFT나 여러가지 어떤 머니마켓 이런 것들을 이더리움에서 이제 발행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총 55개의 크립토 관련 없는 기업들이 이 이더리움 체인 위에서 계속적으로 이 RWA 자산을 좀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8개는 이제 이더리움 내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레이어 2에서 발행이 되고 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체인이 있고, 그 다음에 RWA를 다루는 여러 가지 DApp들이 이제 쫙 깔려 있잖아요. 이더리움이 이제 독보적으로 많은 TBL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은 이제 보실 수 있고, 조금 흥미로웠던 거 뭐냐면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제 GK싱크, 그 다음에 앱토스, 그 다음에 솔라나, 다른 어떤 체인에서도 계속적으로 RWA 발행되는 규모 자체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현재 이제 블록체인 내에 발행되어 있는 RWA 자산,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제외하고 나머지 RWA 자산이 얼마나 많이 발행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화면과 같이 총 한 5조 원 가량의 RWA 자산이 이 블록체인에 발행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은 약간 프라이빗, 약간 마켓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크레딧물이라고 하는데 결국 신용 등급이 없는 어떤 투자 상품들을 이제 RWA 시장에 많이 올리는 것으로 좀 집계가 되고 있다,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가 뭘 눈여겨봐야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한번 유심히 좀 보셔라 라고 해서 이제 몇 가지 프로젝트를 제가 좀 갖고 와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제 하이퍼 레인입니다. 이 하이퍼 레인은 기존의 레이어 제로랑 이제 굉장히 유사하고 옴니 네트워크와 굉장히 유사한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2년 전에 굉장히 큰 투자를 받기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하이퍼 레인이 약간 니치 마켓을 공략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신생 어떤 체인들과 이제 결합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 하이퍼 레인 자체는 여러 이제 체인들한테 크로스 메시징을 보내는 하나의 이제 네트워크라 보시면 되고, 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에 있는 자산을 뭐 하이퍼 리퀴드 레이어 1으로 이제 옮기실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하이퍼 레인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떤 체인에 이제 메일박스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메시지를 교환해 가지고 자금이 이제 무사히 넘어갈 수 있게 상호 운용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하나의 서비스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친구들이 한 가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더리움 재단과 함께 인텐트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텐트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결과를 얘기만 해주면 그 결과가 탁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이퍼 리퀴드 레이어 1으로 이더리움 100개를 보내고 싶다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있는 이더리움을 다시 하이퍼 리퀴드의 레이어 1에 브리징을 자동적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어떤 슬리피지 한에서 제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그런 것들을 인텐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2022년도 이제 이더덴버에서 인텐트 기술이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발전을 좀 해왔었습니다. 근데 하이퍼레인이 이더리움 재단과 이 인텐트 프레임워크를 확장하고 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라고 입에 거론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 하이퍼레인
코인이 이제 TG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클립스나 그러니까 SBM을 활용한 레이어 2죠. 이클립스나 아니면 다른 어떤 체인으로 만약에 하이퍼레인 브릿지를 통해서 자금을 옮기셨다면 여러분들이 에어드랍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자산을 다른 어떤 체인으로 옮길 때 한 번씩 하이퍼레인을 써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이제 프로젝트는 바로 셀레스티아입니다. 이제 셀레스티아는 20불까지 갔다가 이제 현재 한 3불가량 내려와 있습니다. 결국 7토막 정도가 났었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많이 떠났던 하나의 프로젝트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모듈러 블록체인이 시장에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굉장히 탄력적이었죠. 근데 수이랑 그 다음에 솔라나, 앱토스 같은 여러가지 모놀리틱 기반의 블록체인이 잘 나가다 보니까 이번 상승장에 이 셀레스티아 가격이 굉장히 좀 낮아지는 하나의 해프닝이 좀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솔라나가 사고치고 수이가 가격이 내려가고 앱토스의 대표가 사임하고, 어떻게 보면 기존의 모놀리틱 체인들 잘 나갔던 게 다시 거꾸로 못 나가고 있다 보니까 다시 블록체인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민심이 다시 이런 어떤 셀레스티아가 이제 껴져 있는 이 모듈러 블록체인으로 이제 넘어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셀레스티아 가격 자체가 조금씩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할 데이터는 어떤 것이냐면요, 이 셀레스티아의 어떤 주요 이제 프로덕트는 뭐냐면 데이터 가용성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블록체인 내에서 거래를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했던 내용을 네트워크에 잘 저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은 다른 사람들이 거래를 열람했을 때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사실 블록체인의 데이터 가용성이거든요. 그 데이터 가용성을 위한 하나의 DA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셀레스티아였습니다. 기존에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이제 제공하는 이 DA를 사용해가지고 여러분들 트랜잭션을 잘 저장을 해왔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비싸고 느리다 보니까 이더리움 네트워크 자체의 속도적인 바틀넥 뿐만 아니라 비용 자체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나왔던 게 이제 셀레스티아고, 셀레스티아가 나오다 보니까 이더리움의 레이어 2들이 전부 다 이제 셀레스티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발생한 데이터를 이제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한 세월이 한 1, 2년 지났단 말이에요. 출시가 된지.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까 셀레스티아가 시장에서 얼마나만큼 점유를 했냐면 바로 87%의 시장 점유율을 현재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셀레스티아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네트워크, 그 다음에 어베일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어떤 DA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 셀레스티아가 독보적으로 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모놀리틱의 하락, 그 다음에 모듈러 블록체인의 다시 부상, 그리고 셀레스티아의 기존 DA 시장 점유율이 이제 87%까지 이제 증가했다는 이제 데이터,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한 7분의 7토막 정도 났던 코인이니까 이제 저점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조금씩 매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오늘 한 20% 정도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이게 한 2, 3일 전에 이제 리서처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던 내용입니다. 이 언급이 되었을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텔레그램 채팅에 이거 셀레스티아 한번 보셔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뭐 저 또한 사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큰 상승을 한 거 보니까 누군가는 뭔가 컨빅션을 좀 갖고서 이 토큰을 매입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좀 생각이 들었고, 혹시나 셀레스티아가 갑자기 왜 오르는지 이제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런 것들 있었다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이제 프로젝트는 바로 셀레스티아 생태계에 있는 밀키웨이입니다. 이 밀키웨이는 아이겐 레이어 같은 것입니다. 이더리움의 아이겐 레이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가지 DApp이나 레이어들한테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보안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인 거고, 이 비트코인 생태계에서는 곧 TG를 토큰 출시할 바빌론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아이겐 레이어와 또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코스모스 생태계 내에서는 이 아이겐 레이어의 역할을 누가 하냐라고 했을 때 바로 밀키웨이가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바이낸스 랩스 뿐만 아니라 핵VC 등 여러가지 이제 베처 캐피탈들이 한 몇 년 전에 이제 투자했던 프로젝트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셀레스티아가 다시 상승하게 된다면 이제 밀키웨이도 그 셀레스티아의 토큰이 이제 TR을 예치해가지고
해가지고 리스테이킹 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밀키웨이가 토큰 출시가 되면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토큰 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셀레스티아를 예치만 해놓게 되면 포인트가 발생이 되고 이 포인트가 결국 토큰으로 전환되는 구조를 갖고 올 거기 때문에 에어드랍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밀키웨이에서 티아를 브릿지 해가지고 셀레스티아 생태로 넘기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티아를 밀크 티아로 이제 변환할 수 있고요. 이 밀크 티아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옆에 보시는 대로 두 개의 이제 포인트를 얻으실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갖고 온 프로젝트는 뭐냐면 바이낸스에 곧 상장되는 레드스톤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 시청자들 이 오라클 솔루션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으셨죠. 대표적으로 체인링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스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레드스톤이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레드스톤이 하는 일은 기존의 어떤 그 오라클 서비스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전략이 좀 다릅니다.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성장한 오라클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피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솔라나를 기반으로 사실 성장한 하나의 오라클 서비스죠. 근데 레드스톤은 지금 막 출시되고 있는 레이어들한테 이 오라클 솔루션을 제공해가지고 이제 성장세를 타려고 이제 준비하는 굉장히 신생 오라클 서비스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요, 화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 디파이 쪽에서 굉장히 핫한 레이어 1이죠. 바로 소닉에도 레드스톤의 오라클이 적용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화면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30조 원이 넘는 디파이 TBL을 제공하는 디파이 서비스 업체들한테 자신들이 오라클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라체인도 이제 레드스톤 오라클을 쓰고 있고, 앞으로 곧 출시가 될 모나드도 레드스톤의 이제 오라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기는 신생 레이어들은 레드스톤을 활용해서 디파이 생태계가 구축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존의 이더리움은 체인링크, 이제 솔라나는 피스 네트워크, 다른 신생 네트워크는 레드스톤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트레이딩이나 여러가지 코인을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많은 내용을 하나 다뤄봤는데요. 한 주간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었고, 좋은 소식과 좀 나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바이빗 해킹 사태로 시장이 조금 눌린 것은 좀 안 좋은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메이커다오나 새로운 어떤 코인들이 상장을 앞두면서 우리가 수익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